오늘 일보전전 이보태 발제를 맡은 오세중입니다. 이 책은 저는 처음 봤는데요. 뭐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일단 책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 이게 뭐 이거를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일일이 거기에 뭐 이름들도 다 나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일일이 보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뭐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책은 특히나 실천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론적인 문제보다 실천적인 문제,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게 당건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한번 반드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또 반드시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논의들이 뭐 과거에 우리 운동사에서도 이제 많이 논쟁이 됐던 내용들이고 이제 뭐 보다 보니 이제 최근까지도 이렇게 또 논쟁이 많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네. 그리고 이런 조직의 문제는 항상 이제 논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논쟁들을 한번 보면서 현재의 어떤 실천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고 또 거기에 별도로 제 의견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제가 좀 죄송하게도 시간이 안 돼서 그냥 핵심적인 그책 내용의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정리한 거를 자료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료는 책 내용 발췌한 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크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2차 당대회를 끝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맨셰비키하고 볼셰비키가 이제 뭐 분열이 됐다고 해야 되나 구분이 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레닌은 이제 본인을 이제 볼셰비키라고 다수파라고 명칭하면서 볼셰비키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2차 당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쫙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내용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 당대가 끝나고 레닌이 이제 그 아주 많은 이제 악선동, 그러니까 뭐 관료주의자, 뭐 독재자, 뭐 때로는 뭐 하여튼 온갖 그런 이제 소문이나 그런 게 시달린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이 책에는 뒷부분에 있는데 그 독일에 있는 로자 룩셈부르크까지 레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입장들을 이제 그 항변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정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다수파와 소수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논쟁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분열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맨셰비키들이 왜 기회주의자였는지 또 그들의 주장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쭉 전체적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레닌이 속한 이제 그 볼셰비키는 이제 혁명적인 진영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맨셰비키는 기회주의 진영이다. 그리고 볼셰비키는 이제 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위로부터의 당 건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당의 어떤 중앙 집권주의적인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걸 주장했고요. 맨셰비키는 어 하여튼 레닌이 비판하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아래로부터 당건을 하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거는 자치주의를 이제 뭐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하다.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서클주의에 대한 문제들, 관료주의에 대한 문제들, 뭐 그런 내용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이제 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문에 그 전체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다수파와 소수파의 분열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이스크라, 그러니까 2차 당대 이후에 이제 신이스크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신이스크라 입장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수파는 혁명적 진영이고 소수파는 기회주의 진영이다. 그리고 그 다수파는 이제 강고하게 결합된 당을 이제 주장하는데 소수파는 이제 분산된 당을 옹호하고 그것은 위로부터의 당건설이냐 아래로부터의 당건설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서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자료 이제 1페이지 밑에부터 2페이지가 제가 이제 뭐 다양한 파별 분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그런 거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이스크라파와 반이스크라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동요하는 파들이 있었다. 뭐 그런 대한 설명드리고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농업 강령에 대한 것들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이제 비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규약이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당 조직의 기초로 삼으려 했던 기본 사상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중앙 집권주의 사상이고 두 번째는 그 사상적 지도를 위한 기관지의 필요성들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중앙 집권주의적 사상은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사상적 지도를 위한 기관지라는 것은 그 러시아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다. 그 당시에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책을 안 본 분들도 대충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당규약 1조의 내용들 가지고 핵심적으로 볼셰비키와 빈셰비키가 이제 대립됐고 나눠졌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대충 아실 텐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당에 속해 있고 그 당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당원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논쟁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볼셰비키, 그러니까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는 반드시 그당 조직이 활동하는 사람들만을 이제 당원으로 좀 제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어떤 조직이라는 게 대충 이게 한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당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다른 어떤 활동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는 혁명가의 조직이라는 게 있고 이제 당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능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노동자 조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당의 동조, 당의 사상에 동조하는 조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에 동조하지 않으나 어떤 당의 지도나 통제하에 있는 노동자 조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미조직 조직, 그 노동자 조직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직이 나눠지는 거고, 그런 조직 형태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당의 지도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미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의의 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당의 어떤 그 결정 기관으로서 평의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잠깐 나와 있는데, 예, 잠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회에서 투쟁의 개간도라 해서 제가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어쨌거나 이런 표까지 만들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 생략을 했는데 워낙 디테일하고 방대해서 생략했는데 핵심은 그건 같아요. 이 표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볼셰비키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좀 중심이 잡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볼셰비키파와 그다음에 그 맨셰비키파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동요하는 파들이 어떤 식으로 동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 사람들로 그런 것들을 이제 표로 쭉 나타낸 것이 이제 그 표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한 게 뭐냐 이러한 분열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어 이제 일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우려를 할 수도 있죠. 당이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셨듯이 노동조합 활동하면서도 그런 얘기 항상 많이 듣는데 이게 우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왜 맨날 내부에서 싸우냐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금 혁명을 해야 될 시기에 왜 나눠지고 서로 싸우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닌은 그게 결코 뭐 두려워하거나 우려할 일들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어떤 우리 그 혁명 정당의 어떤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어떤 상황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일보 전진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파의 어떤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노동조합도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어떤 조직인데 그런 거 안 돼. 제가 노동조합 활동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뭐 불만 있는 사람은 특별한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만이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소수파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방해하는 거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관료주의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 관료주의가 참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그 로자가 뒷부분에 나온 거 비판하는 것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회주의자 생길 수 있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기회주의라는 게 이제 있지만 당시 러시아에는 그런 물질 토대가 없는데 왜 자꾸 레닌이 기회주의 얘기하냐 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조직에 있어서 어떤 그 기회주의는 단순한 물적 토대 외에도 저는 이게 그 어떤 개인의 성향이랑도 좀 관련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관료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직책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어디에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의 이익이라는 게 뭐 그 이익은 아주 다양해요. 뭐 어떤 명예도 하나 이익이 될 수 있고 물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다수를 차지하게 하는 이익도 하나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이제 올바른 사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하죠? 패거리주의라든지 동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저는 다 어떤 기회주의라고 보는데 그런 현상들은 어느 조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거고 또 뒤에 이제 그 바로 뒷페이지에 이제 또 연결되는 게 막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이제 플레아노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에는 원칙들을 막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너무 이제 분열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회주의자들을 막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닌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한 건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플레아노프가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어떤 또 팜플렛을 쓴 것 같아요. 논문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정치에서 완고하거나 지나치게 신랄하거나 양보를 몰라서는 안 된다.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수정주의자들이나 무정부주의자 개인주의자들까지 양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레닌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또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노동전선을 보면서도 예? 우리 같은 작은 조직에서 이거 뭐 다쳐내자니 다쳐내면 하나도 안 남고 예? 그렇다고 이게 포용을 하자니 아까 전에 신생 잠깐 얘기했지만 포용을 하자니 이게 또 너무 시끄럽고 이런 이제 고민들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끊임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어쨌거나 레닌이 이제 그 중한 집권주의 이제 규약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서클주의적으로 이제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런 서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을 맞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은 그런 서클주의의 오류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어, 그, 이제 자치주의, 추수주의 이런 것들 이제 했는데 지금 그 소수파나 맨셰비키들, 그러니까 맨셰비키나 이제 다른 어떤 뭐 반이스크르파 이런 데들이 주장하는 게 옛날에 서클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예?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뭐 또 뭐 자치주의, 그러니까 자율적인 권한을 다 주고 하면 옛날에 서클주의와 다른 게 뭐냐. 이제 이런 또 비판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중앙 집권주의, 민주적 중앙 집중제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노동자에게 프롤레타리아트에는 조직이 중요하다. 네?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을 위한 무기는 오로지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민주적 중앙 집중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당대회에서 맨 처음에 이제 규약 1조에 대한 논쟁부터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다음 이제 투쟁 단계를 거치는데 규약 1조에 대한 관한 논쟁, 그다음에 뭐 중앙위원회 후보자 명부를 둘러싼 어떤 논쟁, 규약의 세부적인 논쟁, 그다음에 뭐 7명의 극단적인 기회주의자가 돼서 퇴장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자주충원을 둘러싼 어떤 그 논쟁들, 그다음에 이제 플레아노프가 그런 이제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이제 포용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제안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중앙위원회에 대한 어떤 공격을 또 이런 이제 과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가에 대한 그 묘사들을 쭉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변증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진행되었다. 막 그런 것까지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이걸 디테일한 과정을 뭐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레닌이 우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직 이외에는 다른 무기는 없다. 예, 이 자본가 계급에 맞서 싸우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이제 그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정부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싸워서 강력한 어떤 당 조직 건설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제 발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